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금융증권부 최성모 차장입니다. 대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책에 대한 각 당 후보들의 그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스핌 KYD 방송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본부장이자 법률자문위원장이신 김정철 변호사를 모시고 이준석 후보의 금융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라인펀드 피해자 대리를 맡으신 금융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대선 최대 화두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야 각 후보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께서도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 시대를 공약하셨는데요. 네. 우선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는지 혹시 개혁신당의 진단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글로벌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버넌스 측면에서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고, 그다음에 기업들, 각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배 구조가 투명화가 된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의 가치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후보께서도 지난 18일 처음 경제 분야 대선 후보에서 대선 토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신 바 있는데요. 그 개혁신당 역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다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충실 의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주한테도 충실 의무를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은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단 주주에 대한 어떤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 소수주주의 권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것이 사실은 기업의 투명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맞지만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기업이 어떤 운영을 할 때와 주주의 이익이 어떨 때는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충될 때마다 모든 걸 문제화되고 그것이 법적인 책임으로 비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주식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정도와 방법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송 남발이라든가 약간 이제 국제적 펀드의 먹튀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방향 자체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본시장법의 개정의 방향도 전반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자본시장법이 여러 부분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주식을 조각을 해서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조각 투자가 가능하도록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우리 과거에 이제 LG 화학하고 NG 엔솔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적 분할의 문제. 그때 이제 한창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모회사의 주주들이 결국 핵심적인 기업의 내용들이 결국은 영업 영역이 자회사로 물적 분할돼서 내려감으로써 모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 조작 세력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과장을 하면 거의 코스닥 시장의 반 정도는 주가 조작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면 주주 가치의 재고나 또는 신뢰를 가지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의 방향이 그런 부분에 대한 행위 규제와 관련된 거, 각종의 내부자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시세 조정 행위라든지 사기적 부정거래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제도를 더 정비해야 되고 좀 세비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이런 것들이 철저해야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금융 정책은 대부분 뭐 청년이라든지 뭐 노인, 중소 상인 뭐 이렇게 조금 지원이 필요한 쪽에 많이 네. 아무래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네. 뭐 이준석 후보께서도 일단 뭐 청년 공약으로 그 무제한 용처를 네. 하지 않는 든든 출발 자금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 그 청년에 대한 다른 금융 정책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 캠프와 저희 후보님께서는 네. 기본적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를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네. 어떤 제도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적인 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든든 출발 자금 관련된 내용도 자금을 지원하되 그 청년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자력으로 그런 부분들을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다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가면서 정책을 재원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되 본인이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방식으로 변제를 할 것이냐 상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청년이나 또는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자금을 지원해주고 또는 주택과 관련된 자금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밀하게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 노인이나 혹시 중소상인에 대한 네.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좀 저희가 중소상인과 관련돼서는 네.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상공인들이 디지털화로 바꾸고 어떤 자신들의 어떤 발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단순히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의 전문가들의 어떤 멘토링 이런 것들과 결합을 통해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탕감해주고 정책을 지원하는 자금 지원에 대한 정책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상공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료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달 플랫폼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되면서 이 배달 수수료가 사실은 고객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네네.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거든요. 다 점주들에게 다 떠안는 구조가 돼 있고요. 네. 그 플랫폼의 구조 자체가 이미 점주들이 배달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애당초 그 배달 수수료나 배달료를 전가하는 것 자체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플랫폼의 구조에 그 당시 그냥 시장 구조로 놔두면 여기에 종속돼서 경쟁에 휘말려 있는 가맹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각종의 점주들은 거기에 휘말려서 결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가 방지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네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복지와 관련돼서도 노인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노인은 자산이 있는 노인도 계시지만 자산이 없는 노인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생활은 당연히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연금이라든지 기초적인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순간에 그거를 유동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기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네. 함에 있어서 자활이나 혹은 뭐 조금 선별을 좀 강조하시는 걸로 생각해도 네. 될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같이 상생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인 지원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이 그러면 알아서 상생해 이런 뜻이 아니라 상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인 보완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 산업 발전, 그러니까 금융 산업 네. 발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실 그 민주당의 이번 공약 중에 이제 은행의 가산금리에 이제 네. 관여하는 법안들이 좀, 그러니까 공약들이 좀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좀 어떻게 보시고 개혁신당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히 기준금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상금리 말씀하시는 가상금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거기에서 어떤 가상금리를 가산하는 요소를 특정 부분을 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상금리를 낮추는 방식 이것도 뭐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 대출 금리는 바로 올라가는데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은행이 예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많이 허용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걸 통해서 예대 마진의 금리를 통해서 은행이 굉장히 이득을 취한단 말이죠. 글로벌 금융의 위기가 왔는데 은행은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이것에 대한 문제점의 본질을 지적해야 된다.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예대금리 마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자. 이게 저희 개혁신당의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은행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은행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예대금리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은행이 이제 예대금리 마진이 아닌 다른 산업의 전환이나 또는 금융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어떤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예대금리 마진을 많이 취했을 때 그 예대금리의 마진이 소상공인이나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어떤 구조 자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금산분리랑 조금 네.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산분리 조항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자나 이런 부분 외에, 그러니까 금융 외에 다른 어떤 산업 진출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핀테크 산업도 마찬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시민단체는 사실은 이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네. 것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금산분리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과거에는 금융과 산업이 합쳐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터부시의 감 때문에 모든 것을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해야 되고요. 네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의 규제들로 인해서 핀테크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저기 각종의 지금 뭐 예를 들어 벤처기업과 관련된 각종의 컨퍼런스나 또는 각종의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청년 사업가들이 자신이 사업 계획을 막 발표한단 말이죠. 핀테크 네네. 사업에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희 법에 다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망하는데 이렇게 이제 네. 되는 거죠. 이 네. 규제 때문에. 네. 생각은 너무 뛰어나고 정말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규제를 혁파해 줘야 된다. 그러면 그 규제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금산분리의 목적과 취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네. 그러면서 이제 특정 분야, 이런 핀테크 산업 분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규제를 혁파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세분화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이거니까 무조건 안 돼. 이거는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서 정책을 세밀하게 입법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입장입니다. 이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 좀 규제를 네. 좀 실용적으로 보시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도 요새 조금 네네. 관심이 많은데 네. 이 뭐 이준석 후보는 좀 타이트한 정부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네. 이 금융당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기존의 금융당국 체계를 유지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금융당국 체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실은 이제 금융감독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민간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정부 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하는 데서는 일단 큰 틀에선 빠진 거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그분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본인은 감독기관인데 네. 돈은 누구한테 받냐면은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원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는 건 사실은 독립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고 그 네.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분리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지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명확히 분리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감독을 하는 부분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체계 내에서 분리하겠다는 네, 것이고 저희 입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같은 경우에는 감독 기능과 완전히 별개로 하되 네. 외부의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SEC라는 곳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페널티를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또 뭐 11 페널티라고 해서 민사벌, 그다음에 형사제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의 투명성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금융기관들도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라인펀드 사건도 했지만은 그런 라인펀드 사건이 크게 벌어졌다고 해서 그 이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느냐.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은행의 창구에 가면은 똑같은 상품을 똑같이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거 안전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고 있고 펀드 상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네네. 것들을 봤을 때는 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외부에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또 다른 관심 사항이 사실 가상자산 활성화인 것 네네. 같습니다. 후보 캠프의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스테이블 코인에 네. 대해서도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 이제 제도권은 아예 이미 이제 편입이 됐고 네.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데서 많은 실질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김치코인이라는 얘기 말을 들을 정도로 거래는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코인을 접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코인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그것이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산업은 발전되지 않고 거래만 활성화되어 있는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고 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제도권에 편입화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같이 성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코인 산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결국은 자본시장법 등의 각종 규제들의 문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규제 부분들을 최대한 혁파를 하고 각종의 뭐 거래소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등록제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요건들을 좀 완화하되 대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 네. 이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알고리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담보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각종의 자산과 고정자산과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위험성이 크게 높지 않죠. 네.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담보형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동이 안 되어 있을 때가 위험성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다음에 투명성만 강화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막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의 자체에 대한 어떤 등록이나 또는 그거를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할 것이다. 네. 다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담보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투명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내부적인 통제나 이런 것들이 확실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USDT하고 DC를 물어보면서 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규제의 투명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와의 연동은 똑같지만 어느 하나는 규제의 투명성에 굉장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규제 투명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맞춰 간다면 충분히 제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방식은 뭔가요? 그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담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의 회계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네.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감독 기능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우리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한다 그러면 가상자산을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나 청을 별도로 설립하고 그걸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도 각종의 내부자 거래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각종의 시세 조정 행위 이런 것들이 또는 허위 공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가 시장이 신뢰성을 잃는 것처럼 네. 가상자산도 제도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가상자산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각종의 행위 규제를 넣어놨습니다. 문제는 규제만 넣어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된 바에 따라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확립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 이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최대한 이제 플렉서블하게 봐야 된다라는 네네. 입장이 이제 캠프의 입장이신 것 네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규제가 많으면 네. 독과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 특정 돈이 많은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그 산업을 영유하고 이런 건 저희가 네.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규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낮추고 새로운 벤처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두되 네. 대신 투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적인 규제와 통제를 철저하게 받을 것이 전제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인 거죠. 사실 지금 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업비트나 네. 빗썸 위주로 완전히 이렇게 독과점 체계가 좀 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통해서 바꾸기도 이 시장 논리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이미 이 독과점 체계로 일정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심각성 문제는 빗썸이나 업비트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금융감독원은 아예 손을 놨거든요. 네. 아,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네, 네.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때 빨리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서 아, 이게 나중에 독과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명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정부의 지도부나 또는 정부 관계자들 또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상자산은 우리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방치해 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가 지금 이런 상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진입 장벽을 너무 낮춤으로써 이미 독과점 상태가 된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상태지만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최대한 경쟁 구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통해서 좀 중소거래소에 혜택을 네.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소거래소도 발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다양한 거래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거래소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은 네.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님도 네. 좀 찬성하시는 입장을 네, 밝히셨는데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이 다 승인이 됐고 해외에서는 네. 이미 이제 제도권 아예 완전히 편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자산 가치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연동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신탁사가 보유하게 될 것이고 네. 상품 자체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지수랑 연동되는 건 똑같아서 사실은 저희 뭐 코스닥 상품과 ETF가 연결되는 거나 네, 네. 다른 뭐 상장사하고 ETF 연결되는 지수 연동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위험성의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지와 설명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 지금 은행이나 업계에서는 가상 거래소 이 거래소 1과 은행 1을 그냥 매칭한 지금 그림자 네네네. 규제죠. 이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신뢰 문제나 투명화의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행과의 계좌를 틀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래소의 존폐와 거의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좀 저희 거래소가 있지만은
특히 예전에 이제 고팍스라고 하는 그렇죠. 곳도 굉장히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전북은행과의 관련돼서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다른 거래소도 여러 개 있습니다. 코인과 코인끼리 교환하는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지만은 네. 원화와의 거래, 원화와의 교환이 가능한 것을 하려면 국내 은행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데 그거를 너무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을 찾아서 거래를 만드는 것 자체의 장벽이 너무 크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경쟁 플랫폼이 발생하기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과점을 형성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얼마든지 은행도 사실은 인터넷 은행으로 지금 다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원화와의 거래, 원화와의 그것을 꼭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제한한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사후적인 아까 말씀드린 통제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둬야 되고 내부 통제, 그다음에 그 거래와 관련된 각종의 담보 설정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철 변호사 모시고 이준석 대선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래서 좀 무뎌진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후보와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국가의 방향에 대해 좋은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